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감상하는 마음, 서양 미술의 변천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시 미술에 관해서 살펴봤고, 원시 미술과 관련된 활동, 쿠쿠바자 시리즈를 해봤어요. 원시 미술과 원시 미술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 장디 뷔페의 쿠쿠바자 시리즈를 보면서 쿠쿠바자 시리즈의 가면 만드는 활동을 직접 해봤던 거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서양미술의 변천을 살펴볼 텐데, 서양미술 원시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세월을 어떻게 수업 시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한 학기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 서양미술사를 우리가 중3 때는 미술이 없으니까 이 서양미술사를 키워드를 시대별로 뽑아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시대별로 키워드를 뽑아서 설명을 해주고 이걸 끝까지 갖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활동을 넣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빠르게 미술사를 훑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나눠서 시대별 이론을 쪽집게처럼 찝어서 키워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서양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양 미술의 변천 과정을 연대표로 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연대표라고 하면은 연도별로 서양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연도보다는 어느 시대에 어떤 영향을 시대적 배경 때문에 어떤 키워드의 문화가 나왔는지를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선사시대 미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사시대 미술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아름다움보다 생존과 생활을 위한 미술을 하였다. 생존과 생활을 위한 미술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 때는 역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원초적인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연의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일어나면.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또 잘 때는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하루하루의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각에서 보면 이 아래에 보이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이를 잘 낳고 우리 자손들이 번영할 수 있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런 비너스, 여성상, 이상적인, 그 시대 이상적인 여성상을 조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도 잘 걸렸고 또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중요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동굴벽화 같이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일환으로 동굴벽화를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원시시대의 동굴벽화 중에 막 손바닥 모양으로 찍어놓은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 같은 경우에는 나 여기 있어요 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선사시대 미술 사람들은 무조건 벽 하나 조각을 다산과 주술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표현을 하는데 선사시대 때부터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미술을 살펴볼 건데요. 영원불멸 사상에 의해 도식적이었던 이집트 미술에 비해 메소포타미아 미술은 규칙에 속박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이집트 미술은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을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라는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또 현세와 지금 사는 세상과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의 진정한 만남, 그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현세와 사후세계가 진정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이상적인 질서와 형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완벽한 어떤 뭔가 규칙을 그림에서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미술은 그런 규칙이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그 광활한 지역을 결속하는
단일한 양식이 등장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건축을 중심으로 기념비적이고 장신적인 조각이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신전 건축과 조형물이 많이 남아있고 사냥과 전투 장면 묘사한 부조가 전해진다 라고 보이네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이 이집트 미술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집트에서는 대상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할 때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완전함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에 따라 가능한 가장 완전한 정보를 그림에 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얼굴과 다리는 측면을 향하고 그리고 눈과 가슴은 정면을 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얼굴과 다리를 이집트인들이 봤을 때는 정면보다는 측면이 그 모양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즉 완전한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 얼굴과 다리 인재를 알 수 있는 것이 측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고, 눈과 가슴은 측면보다는 정면 을 그려야 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잘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집트 미술의 숲을 속의 새사냥과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보면, 피라미드 스핑크스는 왕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각상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건축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숲을 속의 새사냥은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이 사람 머리는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 눈은 정면, 눈은 보면 정면을 보고 있고 어깨와 가슴도 정면이고 두 다리는 모두 측면을 보이고 있고 발도 옆에서 본 모습이고, 이런 부분 살펴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인물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이집트인들은 완전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와 로마 미술을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스 미술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고 인체의 황금비를 보여주는 조각상과 신적 건축과 도예가 발전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황금비율,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황금비율이라는 단어 기억하면 되겠고, 로마 미술은 그것과 다르게 현실에 기초한,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실용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었다. 그래서 초상조각, 공중목욕탕, 원형 경기장 등 공공 건축물 등이 세워졌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공성보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 게 그리스 미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미술의 대표적인 조각을 보면, 미론이라는 작가가 원반 던지는 사람을 했는데, 이 미론은 우리 조형요소와 조형원리 배웠을 때 조형원리에 어떤 요소가 보이나요? 그죠? 동세가 있어요. 이 미로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함축적인 동세와 그거에 집중되는 에너지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작가인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인체가 아름답죠.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인체. 이 사람 아마 이렇으면은 8등신 될 것 같은데, 제 보면 8등신은 이 얼굴 크기를 기준으로 8개 나오는 게 이제 8등신인데, 이것처럼 황금 비율의 사람을 만들므로써 아름다운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 모든 사람들이 8등신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조각을 만들었다. 그리고 미로는 동세가 집중된 에너지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작가였다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 시대 미술로 가보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봤던 콜로세움. 이게 로마 미술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이 콜로세움은 어떤 건물이었을까요? 콜로세움은 공공오락을 위한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아까 로마 미술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실용적인 공공건축이 발달했다라고 했죠. 이 콜로세움 또한 공공오락을 위한 원형 경기장으로, 특징은 지금 이것까지 기억 안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1층과 여기에 특징 1층과 2층과 3층이 다 다른 양식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인데 이 양식이 어떤 건지까지는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공건축 건물이 발달했다, 로마는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원시시대 미술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미술, 그리고 그리스, 로마 미술까지 키워드를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중세 기독교 미술, 중세 미술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르네상스와 바로크, 로코코 미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게 될 중세 미술, 중세 기독교 미술을 살펴볼게요. 중세 미술은 약 1000년에 걸쳐 기독교 미술이 발달한 시기이다. 기독교 미술이 발달한 시기이다. 초기에는 지하 묘지인 카타콤, 카타콤은 지하 묘지를 얘기를 하고 카타콤을 중심으로 벽화와 석관 장식이 발달하였다. 석관이라는 거는 이제 관, 돌로 만들어진 관을 말을 하고 그 관의 장식, 돌로 만들어진 관의 장식이 발달하였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양식은 종교적인 주제를 화려하게 표현한 모자이크와 둥근 지붕이 특징이다. 역사를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잘 알 것 같기는 한데 이 서양 미술, 중세 미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동로마와 소로마가 있었는데 소로마는 금방 이제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로마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비잔티움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동로마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미술 양식을 비잔틴 양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방과 서방의 유통지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면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는 재정 일치를 배경으로 해서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기독교 중세 문화를 발달시키게 되죠. 이거를 비잔틴 양식 혹은 비잔틴 미술이라고 알아두면 되고 이 시대 때의 특징은 모자이크와 둥근 지붕이 특징이다 라는 점을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유럽 로마네스크 양식이 있는데 이 서유럽의 로마네스크 미술은 연도로 뭐 살펴보자면 자 무슨 색으로 써볼까? 초록색. 로마네스크 미술은 1050년에서 1200년까지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양식 같은 경우에는 330부터 1453년까지였는데 지금 보면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양식이 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막 딱딱딱 끊어서 서유럽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그냥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어떤 미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중심이 바뀌어 간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 지역별로 문화의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서유럽 로마네스크 양식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코 벽화와 아치형 천장이 특징이다. 서유럽 로마네스크는 프레스코 벽화, 아치형 천장,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모자이크와 둥근 지붕이 특징이다 라는 점이네요. 여기서 보면 프레스코 벽화라는 거는 향후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 텐데 이 부분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키워드를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은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중세미술 아까 앞에서 봤던 요 비잔틴 양식의 특징 의 건축물은 이 소피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 교회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이런 벽 위에 커다란 돔지붕,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둥근 지붕, 요 돔지붕이 있고 그리고 내부, 이 건축물 내부에는 성인이라고 하면은 기독교 미술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하신 분들, 이 성인분들의 모습을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을 한 게 많이 있대요, 그림이. 이제 모자이크화는 성서의 어떤 주요 인물이나 내용의 기록을 위해 다양한 이런 색채로 대리석 조각이나 다양한 색채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대리석 조각이나 생유리를 사용해서 성당 내부의 벽과 천정을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장식한 모자이크 회화이고 이 내부에는 성인들의 모습이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실 느낌을 이제 배제해서 어떤 실용적인 느낌보다는 아까 로마 건축물은 공공 건축물, 실용성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이 비잔틴 미술의 건축물은 실용성보다는 이 성인들의 어떤 순교적인 뭔가 신성함, 이런 기독교에 대한 신비로움,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로마네스크 양식 이후에 고딕 미술이 있어요. 고딕 미술은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 미술이 중에 기독교가 절정기의 미술을 고딕 미술이라고 부르고 그 고딕 미술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앞서서 봤던 이 소피아 대성당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성당은 어떤가요? 어떤 특징이 좀 달라 보이나요?
그죠?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이 뾰족뾰족한 천장이 좀 다른 점이에요. 이 고딕 성당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샤르트르 대성당은 수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수직미를 강조한 이 뾰족뾰족한 하늘 높이 솟은 천장, 그리고 첨두 아치와 외부 부벽이 특징인데, 첨두 아치는 요거를 첨두 아치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리고 외부 부벽, 그리고 교차 공룡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건데, 외부 부벽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이면은 선생님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요거 보여요? 요게 외부 부벽이에요. 외부 부벽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주벽과 건물 밖에 있는 이 부벽, 이 두 개의 벽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 다리를 공중부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공중부벽이라고 부르고, 이게 첨두 아치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천장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 천장, 얘 안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기둥 위에 첨두 아치가 있고, 선생님 이미지를 보여줄게요. 요게 이제 늑골 공룡. 이 지붕 안에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데, 이 지붕을 가로주면 지붕을 이제 받쳐주는 뼈대, 갈비뼈 모양, 사람의 갈비뼈가 있듯이 갈비뼈가 장기를 보호해주듯이 이 지붕을 받쳐주는 이 기둥을 늑골 공룡이라고 해요. 이 샤르트르 대성당은 지금 여기서 보인 수직적인 지붕, 그리고 앞에서 비교해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는 원통의 느낌이고, 좀 어둑하고 신성하고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엄숙한 느낌을 준다면 이건 좀 경쾌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라고 해요. 솔직히 선생님 봤을 때는 이것도 엄숙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 미술, 이 시대 사람들은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중세미술까지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르네상스 미술부터 바로크, 로코코 미술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오늘까지 오늘 수업에서 본 시대별 특징 잘 기억해주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